자, 오늘 아까 나눠줬던 요 모의고사 숙제는요, 모의고사는 아니고요. 이게 내가 전부터 이제 누누이 말했던 여러분들 수능 치게 되는 2028학년도 실제 여러분들이 치게 되는 수능의 예비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예상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어디서 만들었냐면 이제 평가원에서 만들어서 발표를 한 거야. 그래서 여기에 뭐가 담겨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과목도 바뀌고 다 바뀌잖아. 수능 문제 형태도. 그래서 그 바뀐 것들이 여기에 지금 다 적용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원래 기존의 모의고사는 이제 1번부터 10번까지 화작, 11번부터 15번까지 문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풀어오다가 이제 거기에서 고3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바뀌냐면요. 원래는 여러분들 바로 위에 학년까지는 1번부터 몇 번까지입니다. 17번인가 8번까지가 다 독서입니다. 독서 4개 지문이 앞에 독서론부터 해가지고 쭉 연달아서 나오죠. 그러고 나면 이제 문학 연달아서 쭉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뒤에 선택 과목 나오죠. 그럼 이제 35번부터는 내가 선택한 과목만 풀면 됩니다. 그런 식인데 여러분들 선택 과목이 없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서 과목도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었는데? 화법과 언어. 그 다음에 독서와 작문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그래서 화법 문제, 언어 문제가 섞여서 나오고 독서 문제, 작문 문제가 섞여서 나오는 형태를 여러분들이 작년 10월 모의고사에 처음 느껴봤어요. 그래서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 작년 10월 모의고사 쳤는데 이상한 거 못 느낀 학생들이 좀 반성해야 된다고. 바뀌었어요. 시험 문제가 1번부터 10번까지 화법 이렇게 안 나왔거든. 형태가 바뀌었어요. 독서 문제에서 작문 물어보고 그랬단 말이야.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치게 될 형태인데 아마 작년 10월에 딱 그런 식으로 모의고사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올해 3월부터 해서요 계속 여러분들 수능 칠 때까지는 그 바뀐 형태로 아마 모의고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요. 그래서 그 예상에 맞춰가지고 이제 쌤이 요거 수능 예상 이름이 뭐였냐? 예시문항. 그래서 요거는 막 엄청 퀄리티 높게 만든 문제는 아니고요. 그냥 평가원에서 예시로 만든 거야. 예시 문항으로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수능 이렇게 만들 겁니다라고 하는 걸 이제 해놓은 거죠. 근데 이게 따로 해설이 안 올라와 있거든요. 평가원은 원래 해설을 안 올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거 풀고 여러분들 좀 의문 생기는 거나 이런 것들은 체크도 한번 해보세요. 매겨도 되고. 내가 평소에 진짜 시험 기간이 아니라선 진짜 숙제를 안 내주는데 여러분들은 진짜 안 한단 말이야. 진짜 안 하는 반이거든요. 이 반이 진짜 심각하게 안 하는 반이거든. 가성아. 좋아요. 나 모를 것 같지. 맨날 첫날 백지 거. 조금 끄적거리다 말고. 자, 그러지 말고요. 이건 진짜 꼭 해보세요. 왜냐면 다음 시간에 이걸로 수업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내가 꼭 다음 시간에 들고 오라는 일이 잘 없는데 요거는요 45문제를 다 풀고요 가져와서 여기서 이제 할 거예요. 시간 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풀면 돼요. 그냥 이제 읽고 풀면 되는데 조금 난이도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고3 기준, 수능 기준으로 만든 거라 가지고. 근데 뭐 여러분들 모고 많이 풀어봤으니까 이제 또는 풀거나 이제 뭐 뺏겨서 답을 내거나 하여튼 해봤으니까 이제 좀 익숙할 거라고 봐요. 알겠죠? 그래서 좀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선생님 본 수업에 과제도 나오고 뭐 많은데요. 본 수업 과제 이번 주는 좀 쌩 까세요. 자꾸 뭐 매주 안 하고 뭐 밀리고 쌩 까는데 한 주 더 한다고 달라지겠나? 그렇죠. 자, 그래서 진짜 꼭 해봐야 됩니다. 알겠죠? 몇 명 안 해볼지 볼 거야. 설마 다 해보겠다. 요주에 인물 몇 명 있어요. 자, 봅시다. 다시. 자, 시선의 이동, 공간의 이동 한번 봅시다. 71페이지. 자, 우리가 공간의 이동은 쉽죠? 공간의 이동은 일단 기본적으로 화자가 뭐 하면 돼? 어딘가로 이동하면 돼요. 갑자기 구절이 기억이 안 나네. 저기, 높은 외에 올라. 저기, 산천이 어두운데 뭐 지척을 어찌 바라보며 그러다가 어디로 내려갑니까? 차라리 물가에 가서 백길이나 보려 하니. 벌써 기억이 안 나? 중간고사 때 했었죠. 송민국의 구절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높음에
잡거니 기억이 안 난다. 하여튼 자 높은 왜 올라가니 지금 산이 구름이랑 안개가 지금 다 가리고 있어서 앞이 안 보이잖아. 너무 어두워서 지척이 안 보여. 그래서 어디로 내려가? 차라리 물가에 가서 백길이나 알아보려고 백길을 알아보려고 물가에 갔더니 사공은 어디 가고 빈 배만 걸려 있단 말이야. 맞죠? 자 지금 화자가 산 위로 올라갔다가 어디로 갔어요? 백길 알아보러 갔다고. 화자가 몸이 직접 움직였단 말이야. 그래서 공간의 이동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맞죠? 그래서 공간의 이동에 따른 전개다 라고 하면 맞는 말이 되겠죠. 자 시선의 이동은요 화자가 뭐 해 있어야 돼?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화자가 뭐 하는 거야? 눈만 움직여야 돼요. 맞죠? 근데 화자가 눈만 움직여서 보이는 세상을 다 묘사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마치 화자가 거기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산이란 산에는 새 한 마리 날지 않고 길이란 길에는 사람 흔적이 끊어졌네. 산의 모습 얘기하고 있어요. 새 한 마리 날지 않고요. 그 다음에 길의 모습 얘기합니다. 길에는 사람 한 명 없답니다. 외로운 배 안에 도롱이 입은 늙은이 홀로 낚시질한답니다. 자 그럼 이 늙은이가 누굴까요? 화자죠. 화자 본인이야. 자 그래서 이 화자가 홀로 낚시질하네. 찬 강에 눈만 내리고 라고 되어 있으니 화자는 지금 어디 위에 있어? 물 위에 배 안에 둥둥 떠 있어요. 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거는 지금 간 게 아니라 뭐 한 거야? 눈으로 본 거야. 그래서 산을 봤다가 길을 봤다가 지금 내가 떠 있는 배를 본 거지. 시선의 이동에 따른 전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시선의 이동이라고 하면은 한 두 가지 종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요. 아까 이야기했던 저 산, 길, 이쪽 바다로 해서 시선이 어디에서 어디로 왔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통? 경에서 근경으로 온다 이런 말 하죠. 원경, 근경. 먼 쪽에 있는 경치, 가까운 쪽 또는 근경에서 원경으로,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이 이동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요게 바로 뭐야?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이 이동한 거죠. 자 다음 또 어떤 구성이 있을 수 있을까요? 상하의 구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하늘 위에 있는 별들을 다 해일 듯 합니다.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어머니 쭉 별들을 보다가 뭐 저기 고향 어린 시절에 노루와 어린 시절 살던 고향의 노루와 뭐 사슴과 그 다음에 그 외국 소녀들의 이름과 뭐 폐경옥 이런 소녀들과 그 다음에 프란시스 장 라이너 마리아를 이렇게 쭉 별을 보면서 하나하나 다 생각해요. 시선이 어디가 있어? 위에 가 있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어딜 봐요? 쭉 내려서 내가 지금 있는 요 발밑을 본다고. 발밑을 보면 내 이름자 저기 내 언덕 위에 내가 서 있습니다. 이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지웁니다. 라고 하는 이제 행동이 연속된다고 봤을 때 하늘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시선이 어디로 떨어져요? 밑으로 떨어져서 여기다가 이름을 좀 쓴단 말이야. 자 그러면 지금 시선이 어떻게 했어? 밑으로 하강했지. 하강적 이미지. 시선이 하강한다. 하강적 이미지다 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어떤 정서를 가져다 줍니까? 뭐 슬픔, 쓸쓸함, 뭐 외로움 또는 이제 뭐 절망적인 이런 부정적인 어떤 감정들을 좀 전달하죠. 반면에 화자가 방 안에 쓸쓸히 밑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고개를 들어 내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내가 더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끌어간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시간이 지나서 내 쓸쓸한 마음에는 차츰 가라앉을 것이 다 가라앉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야? 지금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그러나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연 창문을 바라보는 것인데 라고 했으니 지금 부정적인 마음 상태에서 상승적 이미지 시선이 상승했단 말이야 위로. 맞죠? 자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마음 상태로 변화됨을 나타낸다.
라고 볼 수 있거든. 자, 그래서 이렇게 상하의 시선의 이동으로 상승적 이미지, 하강적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죠. 그것이 또 뭘로 이어져? 희망, 절망, 이 정서의 차이로도 느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시선의 이동을 통해서 어떤 정서를 전개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관념. 자, 관념 또는 관념적이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관념. 관념을 직역하면 어떻게 돼요? 생각이죠, 생각. 직역하면 생각이야.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얘가 관념적이다 라고 하면 뭘 가지고 있다? 추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상적이고 공상적인 생각을 관념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기본적으로 관념적이라고 하는 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 추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념적이다, 추상적이다 라고 하는 건 좀 비슷한 의미로 좀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추상적인 게 무슨 뜻인데? 추상적이다. 없어요. 예? 추상적인 게 없어요? 실체로 없어요. 실체가 없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뭐가 없다? 형태가 없어요. 형태가 없다. 자, 그러면 추상적이다의 반대말이 뭔데? 구체적이다. 구체적이다. 자, 그러면 추상적인 게 형태가 없으면 구체적인 건? 형태가 있어요. 자, 그러면 결론은 자, 구체적이라고 하는 것의 뜻이 결국은 뭐가 될까요? 이 대비를 통해서 구체적인 뜻은 뭐야? 형태가 있다. 조금 더 나아가면 형태만 있을까요? 뭐도 있을까요? 색깔도 있을 거고요. 냄새도 있을 거고요. 촉감도 있을 거고요. 뭘까요? 뭐가 있다? 자, 구체적이라는 건 감각 가능한 형태로 있다는 뜻입니다. 문학작품 안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법정에서 무슨 사건과 관련돼서 이거 참 구체적이네 라고 했을 때 그게 감각 가능한 형태로 있는 건 아니지. 맞죠? 자, 근데 우리가 문학작품 안에서 어떤 대상이 구체화되어서 나타난다, 어떤 대상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라고 하면 이거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감각 가능한 형태로 제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 대상을 구체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감각 가능한 형태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면 걔는 뭐로 제시되어 있는 거야? 추상적 또는 관념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거야. 추상성이라고 하는 게 뭐야? 감각 불가능한 형태로 있는 거지. 만질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고 대신에 우리가 마음과 머리로는 알고 있는 거야. 알고 있지만 이제 감각할 수 없는 그런 대상들을 우리는 추상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추상적 대상의 구체적 형상화라고 하면 이제 감각 가능한 형태로 바꿔서 얘기하는 거지. 동짓달 기나긴 밤은 추상적이란 말이야. 한 허리를 베어내어 만질 수 있는 것처럼 추상적 대상의 구체적 형상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관념적이라고 하는 건 뭔가 이게 구체적인 어떤 표현으로 묘사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좀 관념적인 표현이 뭐가 드러나냐면 요거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이런 것들이 관념적 도술입니다. 요거 이제 무사와 학사라는 작품인데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방학 때 쌤이랑 같이 기출분석 한번 할 때 할 겁니다. 나는 다시 기범이 짓거렸던 과거의 요설들이 생각난대요. 자, 그러면 나는 뭐가 생각나는 거야? 기범이 짓거렸던 요설이니까 말이겠죠. 말들이 생각난대요. 세상을 항상 역으로만 바라보던 그의 난해성이 또 한 번 나를 혼란 속에 빠뜨린답니다. 그는 어쩌면 세상을 역순과 역행에 의해서 누구보다 열심으로 솔직하게 살다 간 것 같답니다. 그에게 악과선은 등과 배가 서로 맞붙은 동위동질의 것이었는지도 알 수 없다. 자, 여기서 구체적인 표현 딱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지금까지 읽은 것 중에서 등과 배. 그렇죠. 등과 배가 서로 맞붙은.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악과 선은 서로 등과 배가 서로 딱 맞붙은 반대의 것이다. 이거 하나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떠오르죠. 나머지 전부 추상적인 말들입니다.
구체화가 안 되어 있어서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문장까지만 읽었다고 하면 전부 추상적인 말만 있잖아요. 그러면 맥락 없이 그냥 읽는다고 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까요? 안 됩니다. 인물 관계도 모르고 그 여러분 여기까지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맞죠? 자, 인물 관계도 모르고 맥락도 모르고 모르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구체화가 안 돼 있기 때문이야.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을 소설로 제시하는데 이제 내가 뭐 철수가 화가 나서 문을 쿵쾅거리며 열었다. 닫을 때 쾅 하면 닫았다. 들어와서 칠판을 보면서 똑똑똑 두드렸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가 자세하게 그려지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상황을 그려내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 내부 서술자 1인칭 서술자죠. 내부 서술자. 인물에 대한 평가를 관념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자, 기범이 짓거렸던 말을 지금 나는 뭐 하고 있어? 생각하고 있잖아. 맞죠? 자, 생각하고 있으니 그 평가를 관념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라고 하면 맞는 말이 되겠죠. 맞는 선지가 되는 거야. 자, 다음 넘어갑시다. 낙관과 비관. 관이 무슨 뜻일까요? 관, 뭐 할 때 관자일까요? 관점할 때 관. 맞습니다. 관점. 관찰하다. 관점. 보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낙은 뭐야? 즐거울 낙자겠지. 맞죠? 자, 그래서 낙관적이다라고 하는 건 지금 그 대상 또는 현재 상황을 뭐하게 보는 거야? 좀 좋게 보는 겁니다. 그거를 낙관적인 거. 그럼 비관적인 건 뭐야? 슬프게 보는 거겠지. 안 좋게 보는 거야. 자, 내가 방금 뭐라고 얘기하면 계속 보다라고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낙관적이다, 비관적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화자의 시선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이랑 화자의 시선은 항상 똑같을까요? 다를 수 있겠지. 그러니까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굉장히 부정적이야. 뭐 예를 들어서 자유를 억압당했어.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도 미래에 대한 상황을 낙관적으로 볼 수 있어 없어? 있겠지. 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랑 낙관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바라본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미래를 낙관적으로 바라본다 또는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적 생각을 가진다. 일맥상통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낙관한다라고 하는 건 이제 희망적인 마음을 가진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한다. 라는 거랑 다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네. 인생이나 사물을 희망적으로 보는 거. 자, 아까 광야입니다. 그 광야 있죠. 그 신성한 광야에 누가 찾아올 거냐면 천고의 뒤에, 천고는 아주 오랜 시간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답니다. 초인은 모든 걸 초월하는 존재야. 그래서 이 광야에서 공로와 부르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백마 타고 오는이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 초인은 무조건 올 거라는 거거든. 이해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를 공로와 부르겠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은요, 우리에게 이제 긍정적인 무언가를 가져다 줄 거야. 또는 무엇을 가져다 줄 거야? 희망을 가져다 줄 거야. 그런데 오는 초인이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올 거거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을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라고 하면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지. 일단 비관은 아니잖아. 맞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낙관이라고 하는 게 일제강점기 사회에서 헤헤 광복이 올 거야 뭐 이런 느낌은 아닐 거 아니야. 맞죠? 그게 아니라 광복이 언제든 언젠가 올 거라고 하는 그 믿음, 그 희망을 가지고 있는 마음도 전부 뭐야? 낙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왜냐면 비관은 아니잖아. 왜냐면 낙관 비관은 진짜 완전 정반대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다음 냉소자조.
물어봅시다. 냉소가 무슨 뜻이야? 야, 진짜 냉소적이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 차가운 거? 오케이, 차가운 거. 일단 차가운 거 하나 있어야 돼. 근데 냉소가 되려면 하나 더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될까요? 차갑다는 건 냉소 중에 뭐에 해당해? 냉. 냉에 해당하잖아. 그럼 소는 뭘까요? 작게 여기는 거? 아닙니다. 비웃는 거. 맞습니다. 소는요, 웃음을 뜻합니다. 미소할 때 소야. 웃을 소자입니다. 그러면 대상을 차갑게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뭐 해야 될까요? 대상을 보고 웃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웃어야 돼? 차갑게 보고 웃는데 비웃어야지. 그래서 그 대상을 업신여기면서 비웃는 것을 냉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냉소가 심해지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 대상에 대해서 좀 강해지면 비난. 한 경멸하는 감정까지도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경멸은 좀 아니지 않나? 라고 할 때 냉소가 심해지면 경멸인 거야. 왜? 그 대상을 업신여기면서 비웃는데 그거보다 더 심한 게 어딨어? 더 심하면 뭐야? 그건 진짜 그냥 뭔가 존재로서 인정하지 않는 어떤 이제 멸시하는 태도인 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냉소 이게 왜 얘기하냐면 이것도 나중에 방학 때 할 건데 우리가 그 저기 문학 기출 중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이제 대상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굉장히 띠껍게 행동하는 그 인물의 말 대사가 있어요. 근데 그 대사를 보면서 이제 상대를 경멸하는 말투로 이제 뭐 이렇게 이러이러하게 대하고 있다라는 식의 이제 말이 있었거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보면서 근데 경멸까지는 아니지 않나? 그냥 좀 싸가지가 없는 건데 라고 느낄 수 있는데 거기서 그 경멸이 맞는 성질로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대상을 어떤 태도로 대한 거야? 조금 우선화하자면 냉소적인 태도로 대한 거 아니야? 띠껍게 대했다. 우리가 보통 띠껍게 대하는 게 냉소적으로 대하는 거잖아. 맞죠? 근데 이 띠껍게 대하는 거에 근본에는 뭐가 깔려 있는데 상대방을 업신여기는 게 깔려 있는 거거든. 그럼 그게 심해지면 경멸이지. 맞죠? 자, 그래서 그렇게 크게 다른 감정은 아닙니다. 냉소와 경멸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냉소적이다라고 하면 냉소를 되게 가볍게 생각하는 게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조는 무슨 말인데? 자기를 스스로를 비웃으면 그거를 자조라고 합니다. 그러면 냉소가 큰 의미고 그 안에 자조가 있는 거겠죠. 내가 나를 비웃으면 자조, 내가 남을 비웃으면 냉소. 자, 그래서 자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감정을 불러와요? 이 반성하는 감정을 좀 많이 불러옵니다. 김수영의 시에서도 보면 나는 고궁을 나오면서 왕궁의 음탕 대신에 저기 뭐냐 돼지 같은 설렁탕집 주인에게 욕을 하고 참 우습지 않느냐 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그 우스운 게 누구야? 내가 나가 우스운 거거든. 왜? 이거 왕궁의 음탕, 저 왕궁에게는 뭐라 하지 못하고 이 주인 같은 설렁탕집 주인 같은 돼지 같은 설렁탕집 주인한테만 욕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이 굉장히 쪼잔하단 말이야. 굉장히 그래서 이제 자기 스스로를 자조 반성하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문제에 목소리를 내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아주 사소한 일들에만 목소리를 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비웃는 그런 어떤 투로 이제 스스로를 반성하고 있는 이제 작품들이 좀 있죠. 자, 다음 넘어갑시다. 성찰. 자, 성찰은요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좀 좁은 범위의 성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찰을 조금 더 넓히면 어디로까지 나아갈 수 있냐면 성찰은요 그냥 단순히 되돌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뭘 되돌아봐야 돼요? 자신을 되돌아보거나 또는 자신과 관련 있는 것들을 되돌아보는 것도 전부 성찰입니다. 그러면 날 되돌아보는 거 말고 또 나랑 관련되어 있는 걸 되돌아보는 게 뭐가 있을까?
나 역시 인간이란 말이야. 맞죠? 그래서 내가 인간에 대해서 성찰하는 거야. 인간이란 도대체 뭘까? 인간은 왜 그렇게 이기적일까? 라고 생각한다고 칩시다. 이게 바로 뭔데? 이게 인간에 대한 성찰이야. 맞죠? 왜냐면 나도 인간이니까. 그 말에는 뭐도 포함되어 있냐면 나도 포함되어 있거든. 이해돼요? 자, 그래서 넓게 보면 우리가 이 정도까지도 다 성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자신 또는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되돌아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되돌아보았을 때, 자, 성찰이 꼭 반성을 100%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 대체로 뭘 합니까? 반성을 많이 하게 되죠. 100%는 아닐 수 있지만. 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나를 돌아봤는데 자랑거리밖에 없는 사람도 있긴 하죠. 뭐 그런 사람, 뭐 반성 없이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하여튼 근데 우리가 보통 내가 나를 되돌아보았을 때 반성 또는 부끄러움의 감정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내가 살면서 나의 이 세상에 가장 나의 어떤 그 구린 점은 나만 알고 있거든. 맞죠? 자, 그래서 그것을 자기 스스로 생각했을 때 느낀 어떤 부끄러움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많이 드러나죠. 그래서 이건 일반적인 거야. 그런데 성찰만 끝났을 때 그걸 꼭 반성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야. 자, 그러면 시에서 보통 성찰이 어떤 식으로 많이 나옵니까? 윤동주 시에 보면 이제 성찰이 많이 나오죠.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시에서 화자가 거울을 봐. 그러면 내 모습이 보이잖아. 내 모습을 보는 것. 내 모습을 머리로 떠올리는 것. 나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것. 다음, 내가 내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는 것. 우물을 봤는데 우물 속에 내 모습이 비치는 것. 하여튼 작품 안에 화자가 자기 모습과 관련되어 있는 또 다른 표현이 있으면 그건 전부 성찰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산 모퉁이를 돌고 뭔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서는 가만히 들여다본대요. 그러니까 화자가 가서 뭐 하는 거야? 우물 속을 들여다본 거야.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하늘이 불고 있대요. 우물 속에는 지금 내 주변에 배경들이 막 보여요. 그리고 누구도 보여요. 한 사나이도 보입니다. 본인이잖아. 근데 본인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미워져서 돌아간다고 얘기하잖아. 어떤 감정이 들어서? 부끄러움이 들어서. 우물 속을 들여다 보아서 자기가 보였어. 성찰인 거야. 내가 이 휜 바람벽을 보고 있는데 이 휜 바람벽에서 마치 스크린처럼 막 영상이 지나갈 거야. 내가 사랑하던 여자도 보이고 우리 어머니도 보이고 그러다 갑자기 내 모습도 보여. 성찰이야. 내 모습이 보이니까. 알겠죠? 자, 다음 수능적 저항적. 자, 그러면 우리가 순응이라고 하면 뭐야? 적응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죠? 익숙해지거나 그에 따르는 걸 우리가 순응이라고 하죠. 그럼 순응의 반대말은 뭔데? 저항하는 거죠. 지금 놓여있는 이 현실이나 조건 이런 것들에 거역하고 버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능이라는 말과 함께 많이 나오는 단어들 뭐가 있을까요? 수능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그냥 적응하는 거야. 적응. 체념. 자, 체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문학 작품에서 체념적 태도가 드러난다, 체념적 정서가 드러난다 이런 말 많이 한단 말이야. 체념이 뭔데 구체적으로? 받아들이는. 그쵸? 자, 우리가 사전적으로는 체념하다라고 하면 뭘 포기하는 거야. 단념하는 거죠. 체념은 포기하는 건데 우리가 문학 작품 안에서 화자나 어떤 인물의 체념적 정서가 드러난다라고 하면 이 체념은요, 내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다. 싫은 상황이야. 받아들이기 싫은 상황. 공무도화가 생각해보세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님은 기어이 물을 건너시네.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가는 님을 어이할꼬 하고 할 때 이 할꼬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뭐라고? 체념과 한탄의 정서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느껴지는 이 체념이 어떤 체념인데?
떠내려간 내 님을 다시 되돌릴 수 있어 없어? 되돌릴 수 없거든. 지금 벌어진 현실을 내가 역으로 바꿀 수 없음을 인정하고 뭐 하는 거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체념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체념 받아들이는 거 오케이 남편 돌아간대 잘가 하는 그런 체념이 아닌 거야. 슬퍼서 이 상황을 바꾸고 싶어도 도저히 바꿀 수 없어서 받아들이는 게 체념인 거야. 참고 견디고 하다가 받아들이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감정들을 우리가 보통 체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체념을 하게 되면 결국은 현실에 뭐 하게 돼요? 순응하게 되겠지. 자, 그래서 적응하게 되거나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행동하게 되겠죠. 현실과 싸워 안 싸워? 안 싸웁니다. 그리고 이 체념은 뭘로도 이어집니까? 운명이라는 말로도 이어지죠. 우리가 보통 현대는 안 그렇지만 고전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람의 운명이 정해져 있으면 운명을 어길 수 있어 없어? 없어. 운명은 무조건 뭐 해야 되는데? 받아들여야 돼. 왜? 신의 뜻이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운명은 반드시 꼭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체념적 정서, 운명론적 태도, 수능적 태도 거의 비슷해요. 방향이 좀 미세하게 다르지만 전제 조건들이 좀 있지만 방향은 거의 다 비슷한 방향들입니다.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거, 이제 현실에 순응하는 거, 현실에 체념하는 거, 현실에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자, 그러면 저항적이라고 하는 건 어떠한 현실이 있을 때 또는 조건이 있을 때 얘와 뭐 하는 건데 대결하는 거죠. 맞서 싸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저항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밑에 나오는 작품을 한번 보자면 내 가슴에 독을 찬 지 오래랍니다. 내가 지금 독을 차고 막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런데 내 친구는 그 무서운 독 이제 좀 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만 흩어버리라 한다. 자, 그러면 친구가 얘기하는 그 무서운 독을 흩어버리고 살아라 라고 하는 거는 현실 수능적 태도인 거지. 야, 네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독을 품고 살아가면 너만 힘들어. 너 힘들어. 그러니까 독을 버리고 살아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독이 뭣도 선뜻해야 할지 모른다고 위협하며 이제 독을 안 차고 살아도 머지않아 너나 마주가 버리면 누억 천만 세대가 그 뒤로 잠자코 흘러가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걸 안 차고 살아가면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자, 뒤로 넘어가서 나는 결국 뭐 하겠다고? 독을 차고 선선히 살아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친구 말 들었어 안 들었어? 안 들었어. 현실 뭐 저항적 태도. 왜? 독을 흩어버리고 사는 게 쉽게 사는 삶이거든. 그런데 쉽게 사는 삶을 그렇게 살지 않겠다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이제 현실의 어떤 저항하는 태도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이때 당시 이 현실이라고 하는 건 이제 시대적 배경을 넣었을 때 이제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어떤 부정적 현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현실에 대한 저항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의지적 체념적. 이건 얘기했네요 쌤이. 자, 조금만 더 얘기하자면 체념이라고 하는 건 이제 희망을 버리고 이제 단력, 그냥 이제 마음을 접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접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받아들이는 거야.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 자, 의지는 뭔데? 어떤 이루고자 하는 마음인 거야. 의지를 가진 존재. 자, 그럼 봅시다. 여기 밑에 있는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자면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땅에도,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땅에도. 자, 그러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게 그 땅, 하늘도 끝난 게 동방. 동방의 그 땅은 어떤 환경이야? 아주 혹독한 환경이야. 척박한 환경이고요. 요시.
자, 이러한 환경에서도 오히려 꽃은 어떻게 한다고? 피어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뭔데? 이 꽃의 생명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혹독한 환경에서도 하늘도 다 끝났고 하늘도 없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데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어나고 있다고. 그래서 마지막, 네, 오늘 여기서 너를 불러보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화자는 꽃이 아니잖아. 화자가 있고 화자가 뭘 부르겠답니까? 꽃을 부르겠답니다. 그럼 화자가 꽃을 부르는 이유가 뭔데? 화자는 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꽃의 속성이 뭐였는데? 아까 읽었던 이제 혹독한 환경에서도 극복하고 꽃을 피워낸 거죠. 그럼 화자가 꽃을 지향한다는 건 화자도 뭐가 되고 싶다? 혹독한 환경을 극복하는 존재가 되고 싶다. 꽃처럼 되고 싶다. 꽃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 그러면 혹독한 환경을 극복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어떤 태도? 의지적인 태도.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물리적 거리감이랑 심리적 거리감. 자, 이것도 봅시다. 요거 여러분들 그 작년 기출 풀어본 학생들은 아마 알 텐데 작년 고3 6월이었나? 아마 6월 모의고사였을 거예요. 작년 고3 6월 모의평가에 보면은 요 이제 물리적 거리감, 심리적 거리감과 관련된 단어가 나왔죠. 자, 살구꽃과 한때라고 하는 작품인데 화자가 이제 차를 타고 운전해서 갑니다. 쭉 가다가 뭘 보냐면은 저기 엄청나게 커다랗고 좀 웅장해 보이는 살구나무를 하나 봐요. 그래서 이 살구나무가 마치 하늘을 떠받들고 있듯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웅장하게 생겼거든. 그래서 화자가 차를 타고 가다가 여기에 시선이 뺏겼어요. 계속 쳐다봐. 옆으로 계속 쳐다봐. 가다가 너무 빨리 가니까 브레이크를 밟아가면서 천천히 계속 쳐다봐.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 나무를 지나쳐 가겠지. 지나쳐 가서 어떻게 봅니까? 이렇게 봐요? 그렇게 볼 수는 없지. 운전하는데 어떻게 봐요? 사이드 미러로 계속 봅니다. 그런 장면이 나와요. 자, 그래서 잘 보세요. 거기에 틀린 선지로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문제 대상과의 심리적 거리감이 멀어지면서 이제 화자가 살구꽃에 대해서 화자가 대상에 대해서 이러이러이러한 정서를 느끼고 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거든. 심리적 거리감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마음적으로 거리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적으로 거리감을 느끼면 쉽게 말하면 가까이 하고 싶은 대상이야, 멀리 하고 싶은 대상이야? 가까이 하고 싶은 대상이야. 그런데 마음적으로야. 그런데 실제로 차를 타고 가면서 저 살구꽃을 보는 사람은요, 저 살구꽃을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야, 멀리 하고 싶은 사람이야? 차 타고 가는 사람은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이야. 근데 내가 차를 운전하니까 이렇게 보고 있을 뿐인 거야. 나는 쟤랑 가까워지고 싶어요. 너무 웅장해 보이고 대단해 보여서 가까이 하고 싶은데 지나가 버리니까 뭐 하는 거야? 옆에 있는 사이드 미러로 그냥 거울로라도 보는 거거든. 이해되죠? 자, 그래서 그거는 심리적 거리감에 따라서 화자의 정서가 변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무엇에 따라서? 물리적 거리감에 따라서 변하고 있다라고 해야지 맞는 선지가 되었겠지. 그러면 심리적 거리감이라고 하는 거, 거리감. 예전에 여러분들 진짜 예전인데 나랑 경사라고 하는 시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경사진 길을 내려가는데 그게 마치 이제 나이를 먹어가는 어떤 가뿐함이 느껴지는 시가 있었거든요. 자, 거기에 보면 경사감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그게 뭐야? 경사진 느낌이야. 그럼 거리감은 뭔데? 거리가 있는 느낌인 거야. 그럼 거리감이 느껴진다라고 하면 뭐야? 멀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떨어져 있다고 느끼는 그 느낌을 우리는 거리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체가 대상을 가깝게 느끼지 못하는 심리이기 때문에
별로 친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 또는 정서적으로 다가가기 어려운 것 또 뭐가 있을까요? 대상을 뭐 하려는 비판하려는 의도가 있거나 이럴 때 우리는 심리적인 거리감을 가집니다. 또는 조금 더 대상을 어떻게 좀 바라보고 싶을 때 지금보다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싶을 때 거리두기를 하죠. 그래서 A라는 대상과 B라는 대상이 중간에 심리적 거리감이 생겼다라고 하면 이제 뭐가 생겼다는 거야? A와 B의 정서가 서로 다르다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얘도 슬픔, 얘도 슬픔이면 정서가 똑같잖아. 그런데 둘 다 슬픔이었는데 이 B가 A의 슬픔에서 벗어났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는 얘는 좋고 얘는 슬픈 거거든. 그러면 이제는 이 두 대상에 서로 뭐가 생겼어? 심리적인 거리감이 생겼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자, 다음 넘어갑시다. 경이감이랑 경외감이 있어요. 자, 이 두 개의 경은 의미가 다릅니다. 앞에 있는 경은 무슨 경일까요? 뭐 어떤 의미의 경일까요? 놀랐다. 자, 우리가 고전 소설에서 이런 말 많이 나옵니다. 원수가 대경하여 말하는데 이게 어찌된 일이냐? 뭐 이런 식의 표현 있잖아.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대희하여 얘기한다. 대경하여 얘기한다. 대로하여 얘기한다. 대희가 무슨 말입니까? 크게 웃음. 크게 기뻐한다 이 말이죠. 대경은 뭔데? 크게 놀라면서 얘기한다. 대로는 뭔데? 분노하는. 이 로는 노랑 똑같은 글자죠. 자, 그래서 대희, 기쁠 희자, 대경, 놀랄 경자. 보면서 이야 참 경이롭다 라고 하는 이 경이감은요, 대상을 보면서 뭐 해야 돼? 놀라야 돼요. 놀라는 감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경이는요 놀라움이야. 놀라움. 그럼 물어봅시다. 경이랑 경외는 절대 같이 있을 수 없나요? 그건 아니겠지. 경이로우면서 동시에 경외로울 수도 있겠지. 그렇죠? 경외가 뭔데? 존경. 경은요 존경, 동경, 공경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경자야. 외는 뭘까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경외감이라고 하면은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대상을 너무 존경해서 두려운 감정까지 드는 게 경외감이야. 근데 이거는 경외감의 되게 좁은 범위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존경스러워서 또는 너무 공경해서 너무 동경해서 그 대상이 겁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외감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넓게 보면은 대상을 아주 뭐 한다, 아주 존경한다, 아주 공경한다. 우리가 보통 자연의 어떤 경외감을 느낀다라고 하면 그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자연을 딱 마주했을 때, 여러분들 느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연을 딱 마주했을 때 아주 거대한 자연이라 가지고 이 자연이 마치 나를 위압하듯이 누르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자연의 거대함에 내가 이제 눌리는 이 감정이 이제 자연에 대한 경외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 또는 인간과 인간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을 너무 존경하면 갑자기 옆에 가고 싶을 거야. 그런데 너무 존경한데 오히려 너무 존경하다 보니까 나랑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너무 동경해서. 그럴 때 느껴지는 거리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경외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렇죠? 자, 다음 넘어갑시다. 무상감. 자, 빠르게 얘기할게요. 이건 해야죠. 무상감을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덧없음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덧없음. 이건 이제 한글로 풀었을 때 얘기고요. 무상은요, 무는 없을 무자야. 무상은요 항상 상자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무상감이라고 하면은 맨날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항상은 영원히 뭐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게 없다라는 걸 느꼈을 때 깨닫는 허망감입니다. 자, 제 막내가를 생각해보면 내가 내 누이랑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살았을 거 아니야. 같이 살아왔는데 그러면 늘 옆에 있었으면 늘 있을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런데 어느 가을바람, 이른바람에 이에저에 떨어질 잎처럼 가버렸단 말이야. 그때 느껴지는 허망함, 허탈감 이런 것들이 이제 무상감이죠. 또는 이제 산천은 의고하되 인걸은 간데 없다. 어즈버 태평연월은 고려의 전성기. 고려의 전성기가 꿈이런가 하노라 라고 얘기하면 고려의 전성기가 다 가버려서 이제 나라가 이제 기운 이 상태를 보면서 야 그때 그 전성기 다 어디 갔노? 영원한 걸 없음을 느꼈을 때 우리가 느끼는 어떤 허망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상감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한 거 마치도록 하고요. 뒤에 거는요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해학성은 아까 얘기했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세요. 마칠게요. 숙제 꼭 해오세요. 아무도 대답 안 한다.